저는 주로 메이크업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듯이 5월에는 정말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화사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신부님들 웨딩 메이크업을 해드리다 보면 이분들이 꼭 행복하게 좋은 짝과 평생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철 모르고 했던 결혼에서 완벽하게 실패를 맛본 후에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결혼 생활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질릴 대로 질려서 다시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5월이 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났어요. 결혼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복수 아닌 복수까지 해줬지만 여전히 그때 기억을 하면 속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런 제 울분을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고 나서 어머니는 정신을 놓을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언제나 크고 듬직했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없다는 걸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작은 미용실을 차리시고 미용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미용실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살던 아파트가 있기는 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지야, 엄마는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 아버지 유품은 천천히 정리하고 그 집은 전세를 주려고 해. 알았어요, 엄마. 나는 여기 미용실에서 사는 것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그래, 우리 예지. 엄마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미용실 단칸방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요리를 해먹을 수도 있었고 갖출 건 다 갖추고 살았거든요. 다른 친구들 부럽지 않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저는 성장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사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든든한 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저희 모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미용실 창고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가지들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옷에 곰팡이가 피고 낡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지야, 이제 아빠 유품 정리하자. 아빠 유품 정리해도 우리 마음속엔 아빠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니까. 그래요, 엄마. 이제 아빠 보내드려요. 어머니와 함께 소각장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일 때였어요.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미용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조금 반대를 하셨어요. 원래 본인이 하는 일이 힘든 걸 아니까 자식은 다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딸 미용이 하고 싶어? 엄마는 우리 딸이 다른 꿈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엄마,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미용과 관련된 거고요. 이것도 전문직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볼게요. 그래, 예지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엄마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알았어. 엄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엄마. 그래서 고등학교는 미용 전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에는 연기자 지망생들도 다니는 학원이었어요. 저는 특수분장도 배웠기 때문에 연기자 지망생들을 상대로 특수분장을 해주는 실습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21였어요. 자격증도 취득했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일만 남은 시기였습니다. 메이크업 학원에 다니면서 그 사람과 자주 부딪히면서 안면을 익히다가 친목 도모를 위해서 가진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훤칠하니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학원에서 인기가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지 씨는 이제 학원 그만두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취업해야죠. 성준 씨는 어디 캐스팅된 곳 없어요? 저는 이번에 단역으로 영화 촬영 시작했어요. 우리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예지 씨 실력이 워낙 좋아서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청담 쪽에 있는 뷰티샵에 막내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연예인도 많이 오고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저는 막내로 선배들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얼른 손님에게 화장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경력이 부족했습니다. 선배들의 히스테리를 다 받아내며 일을 하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알았던 연기자 지망생 성준이를 보게 되었어요. 예지씨, 여기서 일해요? 아, 네, 반가워요. 정말 만났네. 어디 일하러 가요? 네, 그 단막극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메이크업 좀 받으려고 왔죠. 그나저나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연락처요? 네, 그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소식 궁금했거든요. 저는 손님이니까 자주 마주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이 저에게 주구장창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거든요. 드라마 단역부터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 배우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오라고 티켓을 주겠다고 해서 스트레스나 풀 겸 연극을 보러 갔어요. 무대 위에서 열연을 펼치며 본인 일에 열심인 그 사람을 보니까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연극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지야, 공연 어땠어? 재밌게 봤어? 네, 재밌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너도 이제 나한테 반말해. 존댓말 하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네. 아, 제가 말을 잘 못 놔서. 사실 나 너 좋아해. 너랑 거리감 확 좁히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 네? 그 사람의 말에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사람의 연극을 보러 갔던 일과 사귀기로 한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표정이 밝아진 걸 보시고 그저 잘 사귀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지가 이제 연애도 하고 엄마가 다 뿌듯하네. 잘 만나봐. 좋은 사람이지? 나한테 잘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좋은 사람이지 뭐. 그래, 아직 20대 초반인데 연애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우리 예지 연애하니까 얼굴이 확 폈네. 그 사람은 일이 생길 때만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면 꼭 저를 데리러 와주고는 했습니다. 자상한 성격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저도 점점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한 덕분에 1년 후에는 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애한 지 2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예지야, 나 매일 데이트하고 너 집에 보내는 거 이제는 하기 싫어. 너랑 내내 함께 있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난 아직 어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데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되고 힘들지 않을까? 예지야, 아이는 천천히 가지면 되지. 결혼하고 나서도 너 일해. 나도 일 열심히 해서 꼭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너 하고 싶은 일 편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인간과 작별을 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성준 씨랑 결혼할까 해. 그 사람이 청혼을 했어. 뭐? 너무 이른 거 아니니? 네 나이가 이제 24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 빨리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제 딸이 이른 나이에 직업도 확실치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반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남편은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말을 잘했거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결혼을 하면 자신들과 5년간은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냥 장가 보내기는 싫네요. 게다가 애들 집도 해줄 형편도 못 되고 애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남는 방도 있으니까 사돈 생각은 어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어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들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저라도 애들 집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는 지금 이미 전세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어머, 얼마나 되는 건데? 얼마 안 돼요. 오래된 아파트고 평수도 작아서. 그렇구나. 난 또 별거 없네. 아무튼 나는 애들 데리고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요. 결혼식도 그냥 형편대로 진행하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잡혀 사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형편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셨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예단비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검소하고 돈을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저 모르게 그냥 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예단비를 주면 예물을 줘야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건 없었습니다. 거의 삥을 뜯긴 거나 다름없었죠. 결혼 직전에야 저희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예단비 1,000만 원 보냈어. 너희랑 같이 사는데 그 정도는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원래 3,000을 요구했는데 내가 그럴 돈은 없어서. 미안해 예지야. 엄마, 아니에요. 미안하긴요. 나야말로 엄마 두고 시집 가려니까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싶어. 무슨 소리야. 이서방이랑 잘할 생각해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 저희는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30평대의 아파트로 방이 4개였어요. 그중 작은 방에서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유, 피곤해. 결혼식이 참 피곤한 일이야. 얘, 너 뭐 살림은 좀 할 줄 아니? 엄마랑 둘이 살면서 그래도 배운 게 있겠지. 저녁밥 좀 차려봐라. 저는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뿐이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살면서 반찬은 친정엄마가 도맡아서 해주셨거든요. 바로 밥을 차리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낯선 부엌에서 찬장을 열어가며 요리 재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겨우겨우 된장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만 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서 저녁밥을 다 차리니까 기진맥진하더라고요. 식사하러 오세요. 다 했어요. 아니 뭐 사람 굶어 죽일 작정도 아니고 이거 차리는데 뭘 그리 시간이 오래 걸려? 시어머니가 타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된장찌개를 한술 뜨자마자 숟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간 안 봤니? 짜요? 제 입에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우, 나 안 먹어. 너 요리할 때 인터넷 좀 보고 해라. 요즘에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타박을 하는데 눈물까지 찔끔 나올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를 이렇게 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봤더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꾸역꾸역 입에 쳐넣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설거지까지 하고 제 신혼방으로 돌아와서 제가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어요. 오빠는 거기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편 좀 들어주지.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면서. 나는 중립이야. 내가 누구 편들면 두 사람 다 힘들게 되어 있어. 우리 엄마도 처음이라 저러시지 금방 편하게 해주실 거야. 하지만 그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시집살이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퇴근을 할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와서 일을 도우라고 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식당에 가서 밤 11시까지 홀서빙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집세도 안 내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래? 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드라마니 뭐니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바빴고 얼굴 볼 시간도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예상과는 딴판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날이 살이 빠져갔어요. 결혼을 하고 반년 만에 살이 10kg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에서 기절한 듯이 잠을 자다가도 밥 시간이 되면 식사를 차려야 했어요. 정말 식모가 따로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고 살았는지,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끔 짬을 내서 통화를 하면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도 걱정하실까봐 제가 시집살이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점점 더 골마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결혼한 후에 저에게 소홀해지기만 했습니다. 본인이 출연하는 연극 공연이 있으면 꼭 저를 초대하고는 했는데 결혼 후에는 공연을 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기만 했고 그날은 웨딩 촬영을 앞둔 신부의 화장을 해주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을 하던 중이라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끈질기게 전화가 와서 결국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혹시 한명자 씨 따님이십니까? 네? 네, 그런데요?
그 한명자 씨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거든요. 그 얼른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가게의 사정을 말한 후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결혼한 후에 거의 1년 만에 만난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믿지도 않는 온갖 신에게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을 마친 저희 친정엄마는 하루 뒤에 의식을 회복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집에 오지 않냐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말도 없이 외박을 해?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받으셨어요. 뭐? 뇌출혈? 어머, 그래서 언제 올 건데? 네? 엄마 아직 회복 중이어서 집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알았어. 끊어. 시어머니는 걱정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았나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남편도 공연 준비 때문에 오지 못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수술 후에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 오른쪽이 전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셨어요. 오른손잡이였던 어머니에게 제가 손수 밥을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뷰티샵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겨우 2주일만 일을 뺄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를 찾아뵙지도 못하고 살았던 세월에 대한 후회가 막심했어요. 힘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어눌한 말투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예지야,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엄마,